또 일본이 사고를 치려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를 덤보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방산무기 시장입니다. 그동안 일본 무기 체계는 성능, 내구성 등 뭐 하나 평균을 넘지 못하면서 값은 또 지지리게 비싼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는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군부와 일본만의 독자 규격으로 인해 볼트 하나까지 국산해야 한다는 독성과 오만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무기 체계는 자위대만 사용하는 갈라파고스 무기가 되었고 자연스레 생산량이 적어지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위대 무기 체계를 납품하는 수준으로는 방위산업체들이 도저히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2003년 이후 100개의 방산기업이 몰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품을 양산할 생산 라인이 사라지면서 일본 무기 체계 생산과 유지 비용이 더욱 비싸지는 악순환의 연쇄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차원에서 방위 산업의 집중 육성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려는 건데요. 정부 인사가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직접 참가하는 한편 자위대와 민간 방산업체가 서로 업무 협약을 맺게 해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위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유사시 전투 지속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현재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식 전쟁 준비에 들어섰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갖다 붙이지만 일본의 이런 행보는 분명 자국의 군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간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해봤을 때 수틀리면 일본이 진 칼끝이 누구에게 향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일본이 벤치마킹하려는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목표가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따라해 자신들의 무기를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하려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위협을 핑계로 재무장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양심도 없이 은근슬쩍 한국 무기 체계의 세일즈 포인트를 카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 체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범지구적인 한국 무기 체계 대유행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한민국은 육군 최초로 아미타이거를 적용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한국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는 소총드론, 자폭무인기, K808 차륜형 장갑차, K2 흑표, K9 자주포, K600 장애물 개척전차, AH-642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우리 육군의 주요 전력 23종으로 구성된 126대의 주요 전력과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육군이 보여준 화력은 그야말로 전율일 만큼 화려하고 또 위력적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 참여한 참관인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하다 못해 얼이 빠질 지경입니다. 이날 기동화력 시범에는 해외 25국의 장성급 인사와 국방관료, 방위산업 관계자, 주한대사, 국방무관, 국회 관계자 등 일반인을 포함한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즉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중 무려 절반 정도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위관료를 무더기로 보내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무기 체계의 세계적인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또 이번 기동화력 시범과 DX 코리아를 통해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유럽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전세기까지 대절해가면서 특별사절단을 파견해 한국과 국방협력 MOU를 체결했고 루마니아는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으로 찾아와 국방장관 회담을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콧대 놓기로 유명한 유럽 각국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을 파견해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무기 체계에는 뿔이라도 발라져 있나 의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의심이 영 틀린 얘기도 아닌 것이 한국 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두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일본 같은 나라가 100년은 노력해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강점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비교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점을 찍을 만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7%로 미국의 10.9%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일 정도입니다. 이런 수치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역사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은 19.1%, 일본은 20.7%입니다. 게다가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지표 세계제조업 경제지수력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은 독일과 중국에 이어 152개국 중 3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는 독일이 전통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제조업 분야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물량발로 제조업 분야에서 질보다 양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정상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의 생산 기반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게 기술력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제조업 수준이 떨어지면 실물은 제대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이란 제품을 얼마나 많이 잘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무기체계 생산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만약 한국의 제조업 수준이 낮았다면 최저기온 영하 30도, 최고기온은 영상 45도로 연평균 일교차가 70도에 육박하는 변화무쌍한 한반도의 날씨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1년강 수량의 30%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기간과 국토의 70%를 감싸고 있는 산간지형을 주파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즉, 군사무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열악한 환경에서의 신뢰도를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능력에 경악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훌륭한 내구성과 신뢰도 높은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더해 3.5세대 전차인 K2 흑표를 1년에만 100대 이상 생산할 정도로 뛰어난 생산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항공무기 체계에 반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제조업의 강점으로 인해 항공무기 체계가 전 세계를 홀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다음으로 두 번째 강점은 현지화 전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의 K2표가 아무리 높은 신뢰도와 내구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K2를 도입하는 현지의 사정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K2의 전반적인 지표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도입국의 사정과 운영 목적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산무기 도입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개 입찰을 벌여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요구 조건에 적합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보적으로 우수한 제조업과 방산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입국의 요구 조건에 맞춘 개량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도입국 현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이 제시한 K2 흑표의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PL만 봐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K2PL의 가장 큰 변화는 발전된 BMS입니다. 전장관리 체계로 불리는 BMS는 같은 체계를 사용하는 장비들을 하나로 묶어 마치 게임 화면을 보는 것처럼 전장 정보를 보여줍니다. K2PL은 이 BMS에 쓰일 여러 센서가 기존의 K2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 덕에 일부 무장을 원격으로 사용하거나 능동방어 체계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K2PL은 오리지널 K2와 마찬가지로 120mm 활광포를 주포로 채택했지만 동시에 부무장으로 12.7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K2PL은 기존에 비해 포탑 전면과 측면 장갑이 상당히 두터워졌으며 차체 측후면 엔진실 부분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막기 위한 슬래다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하부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방어 키트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를 보아 K2PL은 오리지널 K2에 비해 기동력을 희생하는 대신 방어력을 더욱 높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K2가 55톤 정도의 중량인데 비해 K2PL은 65톤으로 약 10톤 가까이 무거워졌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감으로 인해 국방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전차의 대구경 주포와 강력한 대전차 무기에 대한 맞춤 개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능력에 홀딱 반한 나머지 폴란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런 현지화 분야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 자주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K9의 인도화 버전인 K9 바지라티는 그야말로 인도의 요구 조건에 맞춰 마개조가 이루어진 수준인데요. 먼저 바지라는 인도의 국산화 고집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무려 100대 달하는 물량을 인도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도 국산 장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용되었는데요. 또한 인도군의 요구에 맞춰 원래 곡사가 기본인 K9 오리지널에 비해 직사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인도는 이 개량화 버전에 감동했는지 초기 100대 도입에 이어 2022년 초 200대의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가 바지라를 이용해 파키스탄이 사용하던 중국산 자주포 SH-1을 박살낸 보도가 여러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 인도가 K9이라는 최고의 자주포로 자신들의 국경을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그 자주포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맞춤 제작 무기 체계라면 더더욱 쓰고 싶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처럼 한국 무기 체계는 월등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전 세계 공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겉으로는 고고한 척 자존심을 내세우며 현지화 요구에 콧방귀를 끼는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일본이 도입국에 필요한 성능으로 무기 체계를 뜯었다가 재조립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게 공식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일본 무기 체계의 수출 실적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부 차원의 방위 산업 육성을 시작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상황을 역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이 대한민국 또한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교훈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